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성전자 충격 폭로. 2. 20년근 걸작. 3. 한국의 생산성은 미국을 능가한다. 삼성전자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만 취한 차세대 메모리 NMMRAM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버전을 공개하자 세계 반도체 업계는 깜짝 놀라면서 역시 삼성이란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해온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M램은 더욱 정교한 미세 공정을 접목해 현재까지 세계에서 발표된 메모리 중 가장 데이터 읽기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국제전자소자 회의 IDM의 차세대 M램과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를 논문으로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내장형이 M램은 기존 28나노미터 공정에서 자기 터널 접합 MTJ, 매그네틱 터널 정션을 14나노미터, 킨팹핀 FT 공정으로 고도화의 성능을 대폭 향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램은 D램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대신 복잡한 구조의 MTJ를 사용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자성체의 일종인 MTJ가 스핀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자를 이동시키며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스핀 주입 자와 반전 메모리 STT-MRAM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M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D램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낸드 플래시보다는 무려 1000배 이상 빠른 꿈의 속도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 차세대 메모리 후보군 중에선 비교적 구조도 단순한 편이어서 최대 2나노미터까지 미세 공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램보다 미세화하기 쉬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차세대 메모리일 것 같으면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생산 단가는 아주 낮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M램의 또 다른 특징은 수명이 사실상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쓰기,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뼈가 빈번해지면서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성능, 용량, 내구성 등 모든 평가 기준에서 기존의 D램, 낸드 플래시의 단점을 극복한 완전체에 가까운 메모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02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인 M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D램 방식으로는 곧이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대체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D램 자체를 뒤집고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메모리 용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미세 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삼성전자는 오랜 연구개발의 첫 결실로 28나노미터 기반의 내장형 M램 제품을 공개한 바 있지만 초기 구상한 차세대 반도체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가깝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에는 1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 면적을 33% 줄이고 읽기 시간을 2.6배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에 공개한 M램을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테크나비오텍너바이오에 따르면 M램 시장 규모는 2024년 9억 5,271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39%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DDR5 D램을 지원하는 CPU를 인텔은 내년 초 출시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4세대 서버용 CPU 사파이어 네피즈를 2023년 1월 중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파이어 네피즈가 예정대로 출시되면 2023년 상반기부터 DDR5 채용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체 D램 출하량에서 DDR5 비중이 2022년 4.7%에서 2023년 20.1%, 2025년엔 40.5%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서버용 CPU 시장에서 점유율 90%로, 따라서 삼성전자는 내년 DDR5로 세대 교체를 통한 D램 업황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DDR5는 DDR4 대비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차세대 D램 규격으로 최근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기업용 서버 시장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최근 연산 기능을 갖춘 또 다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PIM 플러스 신인 메모리 기술을 활용한 메모리 솔루션 HBM-PIM을 확보하면서 숨 쉴 틈도 없이 어깨를 몰아붙이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PIM은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데이터 연산 기능을 메모리 내부에 구현한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가 가능해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AI 가속기 시스템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MD와 협업으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가속기 카드에 HBM-PIM 메모리를 탑재하고 실험한 결과 HBM-PIM을 활용하지 않은 기존 GPU 가속기 대비 성능은 평균적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에너지 소모는 약 50% 감소시켰습니다. HBM-PIM을 통해 현재 데이터 센터들이 직면하고 있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한계로 인한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전력량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경쟁사들이 잇따라 감산에 돌입해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던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허황한 것이 아닌 근거가 있었던 셈입니다. 애플은 당초 IMTC에 128단 3D 낸드 플래시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구매를 포기하는 대신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드는 176단 낸드 플래시를 구매해 아이폰 15 등의 신제품에 사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 20% 감산을 발표한 다른 메모리 업체들과 달리 감산 없는 판매 확대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삼성전자 DS 반도체 부문 재고 자산은 26조 3,652억 원으로 지난해 말 16조 4,551억 원보다 60.2% 늘어난 상태인데 이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업계에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삼성전자 외는 기술 격차가 워낙 커 다른 대안이 없고 따라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경고음이 커지면서 잘 나가던 국내외 대형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생존을 위한 모음집 줄이기에 앞다퉈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세계의 PC 시장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이 침체로 급변하면서 반도체 업계 역시 감산 및 인력 감원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PC HP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최대 6,000명을, 업계 2위인 델 컴퓨터는 최대 20% 감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HP는 향후 3년간 4,000에서 6,000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4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번 감원 소식은 지난달 시장조사기관 IDC와 같은 허가 전 세계 컴퓨터 수요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비용 절감 목적의 인력 구조 조정은 미터와 아마존, 트위터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인 페이스북, 운영업체 미터가 직원 1만 1,000명을 감축한다고 밝혔고 아마존은 1만 명 안팎 직원의 정리해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1조 8,800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아마존 시가총액은 1조 달러 밑으로 크게 줄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미터 CEO는 지난 9일 직원 8만 7천여 명 중 13%인 1만 1천여 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온라인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해 투자를 대폭 늘렸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경영 실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트위터 역시 전체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애플도 모든 부서의 채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삼성전자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흑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I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의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9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은 약 8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 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 동해 2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TA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KAI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TA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엇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 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명대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0사양인 FA-50PN을 민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모실 텐데요. 하지만 기여간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십식 전차의 제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십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명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여간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십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십식 전차가 한 달에 1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 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명세를 보면 FA-50 경공격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는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 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가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남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도의 K9을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다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 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적 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 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 체계의 생산 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 땅에서 생산 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 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신화라는 결과로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KAI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 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KAI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입술의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2 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어감 장비 조립의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 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니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모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 무기 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 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 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명상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의 장기적 이득을 많이며 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 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 체계를 개량할 예산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